안녕하십니까, 백희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프라인에서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간략하게 얘기는 했지만은 이제 좀 자세하게 이제 온라인에서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질 관련 장애는 한 10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알코올, 아편, 진정 수면제, 항불안제, 자극제, 카페인, 환각제, 대마개, 니코틴, 흡입제, 기타 물질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요. 비물질 관련 장애는 가장 대표적인 게 도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 안 넘어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알코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가장 많기는 해요. 그래서 알코올은 중추신경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위벽에서 한 20% 정도 흡수되고 대부분은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혈중으로 흡수가 돼요. 그래서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위점액 분비가 증가하고 분문부가 폐쇄되고 소장으로 가는 알코올의 흡수가 지연이 돼서 분문부가 경련이 일으키게 돼요. 분문이 이제 위쪽에 있는 거잖아요. 위쪽이 경련이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밑으로 내려보내지 못하고 오심구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은 배설 속도보다 흡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과음한 경우에 심각한 농축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어떤 음식을 같이 먹느냐에 따라서 흡수 정도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지방이나 단백질 같은 것들이 알코올 흡수를 더디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을 마실 때 과일 안주를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지방이나 단백질을 갖다가 먹어야 됩니다. 뭐 수육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먹어야지만 훨씬 더 더디게 흡수가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했듯이 이제 아세트알데하이드, 아세트 알데히드 탈수소 효소, 이 이제 ALDH가 알코올 분해 효소거든요. 실은 분해 효소인데 이 분해 효소가 아시아인이나 여성에게는 비교적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면 얼굴이 빨개지게 되니까 그 ALDH가 없는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알코올 농도와 행동 장애를 보게 되면은 0.03 한 음주 2잔 정도까지는 이제 약간의 항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근데 3잔이 넘어가게 되면은 소주 반병 정도 이제 소주가 7잔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0.05가 돼서 이때는 사고력, 판단력, 자제력이 약화가 됩니다. 그리고 수의적인 운동 기능에 조화가 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0.05 소주 한 3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5잔이 되면은 더 어두울 때 적응하는데 문제가 돼서요. 주의력도 감퇴되고 식별 능력도 저하되고요. 소주 한 병을 마시게 되면은 사고 위험성이 10배가 증가가 됩니다. 점점 해서 이제 21잔, 소주 7병 정도 마시게 되면은 호흡 및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원시중추에 영향을 주어서 사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이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중에 하나가 일시적으로 기억상실입니다. 블랙아웃. 술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은 어때요?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게 블랙아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술을 마시면은 우리가 쉽게 잠들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실은 REM, NREM 수면의 단계가 있게 되는데 이 REM 수면하고 넌 REM 수면 4단계의 이제 수면이 감소해서 중간중간에 자주 깹니다. 그래서 잠 안 올 때 술 한 잔 마시면 잠을 잘 잘 것 같지만 결국은 중간에 자주 깨게끔 유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술이 불면증에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만성적인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서 비타민 B가 이제 결핍이 될 경우에는 베르니케나 콜사코프 신드롬 같은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 관련 장애는 이제 알코올 중독증이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 인톡시케이션, 그 다음에 알코올 금단 증상, 그리고 알코올 금단 선망,
그래서 진전선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알코올 환각증, 알코올로 유발된 신경인지적 장애가 알코올과 관련된 이제 장애들입니다. 이상하게 잘 안 넘어가져요. 그래서 먼저 알코올 이제 인톡시케이션입니다. 초기에는 주정 및 흥분 상태가 되고요. 과음이 지속되면 마취나 혼수 상태가 되고 심한 경우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은 언쟁과 시비, 판단, 결여, 직업적인 기능장애, 기타 부정적 반응이 나타나고요. 생물학적으로는 생리학적으로는 발음이 불분명해지고 불안한 걸음걸이, 안구진탕, 안면홍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심리적으로는 기분이 변화되고 흥분되고 수다스럽고 주의력이라든가 자제력이 상실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갑자기 한꺼번에 많이 먹었을 때 이제 인톡시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인톡시케이션이 된 적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로는 알코올 금단 증상입니다. 알코올 위드드롤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일 이상 장기간으로 계속 해오던 이제 술을 갑자기 중단하거나 감량한 후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수시간 내에 손이나 혀, 눈꺼풀에 이제 진전 트레머가 나타나게 되고요. 잇따라 오심구토, 무력감, 심계항진, 그러니까 자율신경계 항진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이라든가 우울감, 안절부절 못하고 이제 그게 나타나요. 그래서 금주 후 곧바로 나타나요. 금단 증상은. 그렇지만은 진전선망으로 이행되지 않는 한 일주일 이내에 알코올 금단 증상 같은 거는 다 소실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술을 갖다 쭉 먹다가 탁 끊게 되면은 위의 증상이 계속 나타나기도 해요. 혹은 커피를 갖다가 계속 마시다가 어느 날 탁 끊어버리면 어때요? 쿵쾅거리고 가슴이 막 쿵쾅거리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안절부절하고 하지만 한 일주일 지나면 커피 생각이 안 납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금단 증상이 나타나지만 대부분은 일주일 이내에 소실이 됩니다. 그래서 금단을 하고 나서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시적, 대간질 발작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너무 술을 갖다 오랫동안 마셨던 사람들한테는 진정제를 투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후유증은 없게 돼요. 그래서 알코올 금단은 이제 보통 이제 크게 4단계로 나뉘게 되는데 금주 후 6시간에서 12시간은 이제 불안이라든가 불면, 과민, 예민해지고 술을 마시고 싶어 하는 갈망이 생기고요. 이제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가 되면은 이제 트레머가 생기면 이제 진전이라든가 고열이라든가 식욕감퇴, 복통, 두통, 근육통, 관절통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요. 그리고 하루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이제 바이탈 사인이 바뀌게 됩니다. 체온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GI 트러블도 생겨서 오심구토, 설사가 생기고 이제 진전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48에서 72시간 정도가 되면은 이제 금단 증상은 계속 나타나게 되는데 진전선망이라는 게 있어요. 진전선망은 48에서 72시간 내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전선망은 알코올 금단 증상 중에서 가장 나쁜 거를 갖다 우리가 특별히 가장 심한 거를 진전선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전선망은 위에 거 플러스 환각, 선망, 혼란 이런 것들이 발작 이게 같이 동반되는 것들을 우리가 특별히 진전선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저번에 이제 작년에 어떤 학생이 이것도 진전선망 아닌가요? 6시간 거도 진전선망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진전선망은 증상들의 하나들 위에 것들이 물론 포함되지만은 환각, 진전, 선망, 혼란 이런 것들이 같이 왔을 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일컬을 때 진전선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알코올 금단 선망 혹은 진전 선망, 델리리움 트레멘스라고 얘기를 해요. DT. 임상에 나가면은 DT라는 얘기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금단 증상 가운데 가장 심각한 상태를 진전 선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 음주 후에 24시간 내지 72시간 사이에 나타나기는 하는데 그 중에서도 48에서 72시간, 이틀에서 3일 사이에 가장 최고조에 달합니다. 환자가 술 끊고 한 15년 정도 음주 이력이 한 15년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술을 끊고 이제 이번 치료를 받기 위해서 술을 끊었어요. 한 이틀 정도. 그러면은
이틀 정도 이제 술을 끊었다 라고 하면은 그날부터 진전선망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요. 오늘 처음 이제 끊기 위해서 입원을 했어요. 어제까지도 마셨어요. 하면은 이틀 있다가 이제 물론 이제 금단 증상들은 하나둘씩 나오기는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심한 진전선망은 한 2, 3일 있다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는 이제 DT가 한 48에서 72시간 정도 있다가 나타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환자가 마지막 음주를 언제 했는지를 갖다가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꼭 반드시 어세스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입원한 알코올 중독자들의 한 5% 정도가 금단 선망을 경험을 하고요. 후발 연령은 이제 30, 40대 주로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한 5년에서 15년의 음주력을 가진 사람한테 주로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증상은 진전인 선망이니까 진전이 있고요. 선망이 있어요. 우리 선망 배웠죠? 신경인지 장애에서 이제 델리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진전 트라우마가 있게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환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환시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환자들이 환시가 많은데 특히 어떤 것들이 많이 하면은 벌레가 기어간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간호사님 저기 벽에 벌레들이 병원 청소 안 해요? 왜요? 그러면 저기 벌레들이 줄지어 기어간다는 거예요. 거미줄 줄지어서 일렬로 쫙 지나간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안 보여. 그게 바로 환시입니다. 그리고 환촉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청보다는 환시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환촉 같은 것들이 있게 돼요. 몸에 벌레가 기어간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특히 환시가 가장 많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눈에 벌레 같은 것들이 보이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환자가. 그래서 공포감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의식도 혼미되고요. 진압력 장애. 그러니까 선망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다 나타나요. 의식 혼미, 진압력 장애, 주의력 산발. 이런 게 선망 상태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전 선망에서도 당연히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열. 피버가 굉장히 많이 나요. 열이 많이 나요. 고열, 발한, 그러니까 열이 너무 많이 나게 되니까 경련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는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입원을 했을 때는 반드시 이 사람이 술 먹은 지 얼마나 됐는지, 저 술 먹은 지요, 저는 한 1년 됐는데 하루에 한 잔씩, 세 잔씩, 한 잔은 알코올 중독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하루에 한 5잔씩 한 1년 정도 계속 먹었어요. 하는 사람은 DT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 사람들은 금단 증상은 나올 수 있지만 진전선망까지는 안 가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15년 동안 하루에 반병 소주를 갖다가 한 병 반씩 먹었어요. 하는 사람은 진전선망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마지막 술 먹은 게 언제냐를 갖다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밤에 환시도 보이고 공포감을 경험하는데 불까지 꺼져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환자들이 미치려고 그래요. 막 소리 지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밤에 반드시 불을 켜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서울 때 되면은 불 켜놓잖아요. 온 집안에 혼자 있을 때. 그거랑 똑같아요. 대상자들도 밤에 불을 켜놓고요. 환자가 선망에 있을 때 이제 신체적인 억제를 하게 되면은 이 풀으려고 막 싸움을 하게 되면서 탈진되는 경우도 있어서 금지를 시키기는 하는데 실제 임상에서는 하기는 해요. 약간씩. 왜냐하면은 이 대상자가 너무 이렇게 도망 나간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 방에서 탈주하려고 벗어나려고 너무 많이 하면서 비틀비틀 하다가 막 부딪혀갖고 오히려 더 크게 다칠 위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신체적 억제를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많이 했지만 이제 지금은 다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미리 경련 같은 걸 예방하기 위해서 진정제를 투여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전선망도 예방하기 위해서 환자가 이게 술을 언제까지 먹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되도록이면은 신체적인 억제를 안 하고 진정제를 투여하면서 환자의 진전선망을 컨트롤을 해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완화시켜 주게 되면은 우리 알코올하고 다른 거랑 내성이 같이 겹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술을 마신 사람은 다른 약물에도 내성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술 대신에 진정제로 조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점차적으로 완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정제를 많이 투여를 해요. 알코올 환각증입니다. 이거는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증이에요. 그리고 이 경우는 음주를 중단하거나 감량한 후에 발생하기도 하고요.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환각, 할루시노시스이기 때문에 망상, 환청, 환시, 환촉 뭐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생하고요. 환청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걸 환청으로 인한 불안이나 공포가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진전산망은 뭐가 많다 그랬어요? 환시가 있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환청이 많아요. 알코올 할루시노시스는 환청이 굉장히 흔합니다. 그리고 진전선망에서는 의식이 조금 컨퓨즈 돼지고 의식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알코올 환각은 의식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게 돼요. 그리고 환각 상태에서도 오리엔테이션은 알러트합니다. 그리고 회복한 다음에도 그 상태에서 환각증 상태에서 있었던 기억들이라든가 감정들에 대해서 기억이 생생하게 하고 있다는 게 진전선망하고의 차이점입니다. 알코올로 유발된 신경인지적 장애예요. 베르니케 증후군, 콜스코프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간의 음주 후에 오는 기질적인 정신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뇌가 변이가 일어나요. 그래서 술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치매로 바뀌게 되죠. 알코올성 치매. 우리가 신경인지에서도 2차 발생하는 2차적 신경인지 장애에서 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술입니다. 그래서 음주에 따른 영양소가 이제 부족을 하게 되는데 특히 티아민, 비타민 B1이 결핍되면서 베르니케 증후군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티아민이 부족하다 보니까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손상이 돼요. 그래서 주증상으로는 기억력 장애, 안구진탕, 보행장애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베르니케 엔세팔로패시는 만성적으로 알코올 과다 섭취로 인한 비타민 B1, 티아민이 이제 부족을 하고요. 그래서 급성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 안면근육 마비가 온다거나 보행실조, 의식곤탕, 안구진탕이 이제 나타나는데 베르니케 증후군은 실은 이제 회복도 돼요. 3개월에서 1년에 걸쳐서 서서히 회복이 됩니다. 근데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베르니케만 있었을 때는 조금 회복이 되기는 하는데 금주하고 티아민을 갖다가 이제 거의 뭐 굉장히 많이 줘요. 입원하면 120mg 아니 360mg도 줬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점점 줄여나가긴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기억력 감퇴, 그러니까 뇌에 이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투여를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지기능 장애가 회복되지 않고 계속 지속될 때 우리가 베르니케 콜사코프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혹은 이제 콜사코프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베르니케 증후군은 이제 회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회복이 안 됐을 때 우리가 그거를 콜사코프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콜사코프가 이렇게 들어갈 때는 이거는 돌이킬 수 없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기억보다는 최근의 기억 상실이 심하고요. 기억의 결선을 메우기 위해서 작화증의 특징입니다. 오래된 기억보다 최근의 기억 상실이 심한 거는 어떤 인지장애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성 치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작화증은 말을 지어내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신경인지 장애에서. 그래서 단기 기억을 메우기 위해서 이 작화증은 단기 기억 상실을 메우기 위한 무의식적이고 불안에 대한 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사코프까지 가게 되면은 환자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요. 실은. 그래서 그 전에 베르니케에서 빨리 그러니까 티아민을 투여를 해서 기억 상실이 없을 때까지만 좋은 거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은 치매까지 유발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요. 비타민 B1 투여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요. 그래서 알코올 이제 의존 환자의 간호중재입니다. 그래서 급성기 간호는 응급처치를 해줘야 돼요. 응급처치를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응급처치가 바뀌겠죠.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는 이제 알코올을 해독하거나
전해질 불균형, 언밸런스를 갖다가 바로 잡아야 되고, 디하이드레이션을 갖다가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수액 공급을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환자가 입원하게 되면은 거의 수액은 뭐 며칠 동안 계속 맞아요. 씻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부족한 비타민을 공급해야 되는데, 특히 비타민 B1이 이제 티아민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금단 증상을 잘 관찰해야 되고, 환자 상태에 따라서 이 금단 증상 중에서도 이게 진전선망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까지도 우리가 잘 관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혈압, 그래서 이제 바이탈 사인도 모니터를 해야 되는데, 바이탈 사인 중에서는 특히 BT, 체온을 잘 측정을 해야 돼요. 피버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약물요법입니다. 약물요법은 말이 되게 빠르죠. 괜히 마음이 급해져서. 환자가 이제 진전선망 상태가 되게 되면은 막 흥분이 되고, 그래서 안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을 가장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다고 묶어놓는 건 안 된다 그랬었잖아요. 신체 억제는. 그러니까 약물을 투여해서 술 대신에, 알코올 대신에 다른 걸로 조절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대표적인 약물이 벤조다이아제핀계입니다. 근데 이제 벤조다이아제핀계는 나중에 다시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중독을 일으키는 약물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조금 조심해서 써야 되는 약물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쓸 수는 없고요. 반드시 의사 처방, 의사들이 이제 이걸 조절을 하게 돼요. 벤조다이아제핀계의 약물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클로로다이아제폭사이드 혹은 로라제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규 간호사일 때는 클로로다이아제폭사이드를 가장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클로로다이아제폭사이드 혹은 리브리움, 상품명으로는 이제 리브리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클로로다이아제폭사이드는 요즘에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요즘에는 로라제팜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로라제팜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어디에 영향을 많이 끼쳐요? 술을 해독하는 데가 어딥니까? 우리의 독성을 다 해독하는 데가 간이에요. 간이기 때문에 술 마신 사람들은 간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약을 갖다 계속 투여하게 되면은 간 기능이 더 떨어지게 돼요. 근데 이제 클로로다이아제폭사이드는 약 용량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거든요. 뭐 120mg 뭐 그렇게도 써야 되는데, 로라제팜은 아니에요. 로라제팜은 많이 쓸 때 한 12mg, 한 10분의 1 정도만 쓰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간 독성을 낮춰주면서도 환자가 진전선망으로 가지 않도록, 금단 증상이 덜 나타나도록 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로라제팜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와 세 번째는 이제 간호사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대상자랑 입원을 했을 때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해요. 술을 끊고 다시는 마시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얘기했었어요.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저희 환자 얘기를 여기서 그냥 할게요. 그래서 저희 환자가 안 먹겠다라고 해서 10년 동안 금주를 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금주한 거잖아요. 10년이면은. 근데 10년 만에 재입원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이 사람이 그 전에 계속 술 마시고 재입원 해서 승진해서 계속 누락이 됐었어요. 또 이번에는 정말 내가 술을 끊고 이제 잘 직장 생활을 하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술을 끊고 진짜 정말 10년 동안 안 마셨어요. 근데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 사람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은 술 먹었던 사람, 술 먹는 사람, 그게 너무 많이 떠오르니까 이 사람이 계속 승진이 누락이 돼요. 승진이 누락해서 10년 동안 승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마지막까지 안 되니까 본인이 그때는 막 미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갖고 술을 한 잔 탁 마셨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필름이 끊길 때까지 계속 먹었어요. 이분이. 그래갖고 다시 입원했어요. 10년 만에. 너무 아깝더라고요. 10년 만에 다시 입원해갖고 본인도 입원하면서 고개 푹 숙이고 나타나요. 간호사님 제가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면서 본인도 알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딱 손이 가서 마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영양 관리를 우리가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술 먹는 사람이 알코올을 먹기 때문에요. 술로 배를 채우기 때문에 식사를 건너뛰기도 하고요. 끼게봤자 뭐 먹을 때 과일 안주 많이 시킨다고 했잖아요. 과일 안주 혹은 과자 같은 걸 많이 놓고 먹지 누가 상 차려 놓듯이 뭐 수육 놓고 보쌈 놓고 뭐 생선 뭐 아니면은 스테이크 썰면서 뭐 술을 갖다가 뭐 한 병씩 먹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영양 불균형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입원했을 때는 일단 간 기능도 회복시켜줘야 돼서 고단백식이 고비타민 C기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수액을 투여해서 전해질 균형을 유지를 해주고요. 그래서 아이오를 반드시 측정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아웃풋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계속 수액만 주다 보면은 배에 물 차요. 왜냐면은 뭐 수액을 하루에 5리터를 주면 5,000ml예요. 근데 소변을 이 사람이 못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5,000ml가 계속 내봐요. 폐에 물 차지. 나갈 데가 없으니까 빈 공간에 물이 차는데 그게 어디겠어요? 폐지요. 그래서 이게 아이오를 반드시 측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경련 및 진전을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억제되는 이제 신체적 억제는 요즘에는 금지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환자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탈진하기 때문에. 7번째는 불안을 감소시켜줘야 됩니다. 왜곡된 지각, 환시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혹은 뭐 그림자가 비쳤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착각을 해서 다른 걸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특히 밤에는 불을 켜줘서 지각 왜곡을 없애고 공포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조용한 환경을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TV라든가 라디오 소리 같은 것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리는 자극들을 감소해서 조용하게 환자가 쉴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8번째는 심리치료를 하게 되고 9번째는 가족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게 돼요. 가족하고 가족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10번째는 지역사회 치료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우리가 소개를 시켜줍니다. AA, 그러니까 금주동호회예요. 그러니까 중독은 혼자 벗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나는 서로 힘을 주는 거죠. 우리 술 마시지 맙시다 라고 금주동호회를 하고, 알라논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나 친구들, 알코올 중독자의 가족들이 많이 하고요. 그리고 알라틴은 알코올 의존자한테 영향을 받는 청소년 자녀들, 10대의 자녀들의 티네이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라서 내가 이렇게 많이 힘든데 나는 중독으로 빠지기 싫어요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A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 전문 병원은 반드시 AA랑 거의 연결을 시키고요. 환자들이 이제 퇴원 준비를 할 때는 AA 소개시켜줘서 거기 갔다 오는 것도 우리가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이제 알코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근데 이제 알코올이 남자 술은 별로 요즘에는 남성보다는 여성 알코올리즘이 증가하고요. 젊은 사람들 알코올리즘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술뿐만이 아니라 담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기는 합니다. 두 번째는 아편류입니다. 오피오이드.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 나르코틱 아날제시스입니다.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약성 진통제가 대표적인 의존성 약물이고 중추신경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마약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여기에는 뭐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 아편, 코데인, 헤로인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요. 펜타조신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 펜타조신이 의료진들이 많이 중독이 되는 것들이에요. 마약성 진통제, 펜타조신 환자들이 굉장히 자주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간호사나 의사들이 중독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심리적, 신체적 의존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내성, 금단 증상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주사를 맞거나 뭐 그렇잖아요. 거의 다 이제 주사 바늘 때문에 감염이라든가 농양, 파상풍, 그리고 흡입하는 경우에는 이제 호흡기계가 마비돼서 사망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코카인은 중추신경 흥분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로폰과 유사한 양리작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편, 몰핀, 코데인. 그래서 코데인은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기침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심할 때, 감기인데 기침이 심할 때는 이 코데인을 갖다가 많이 쓰게 됩니다. 기침을 완화시켜줘서. 그래서 뭐 코데인 패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감기 걸리면은 기관지 쪽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코데인 패치를 작용을 이렇게 많이 써요. 코데인 패치를 처방받아서. 물론 처방받아서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코데인 패치를 많이 적용을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코데인은 우리가 이제 쉽게 많이 쓰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약하기 때문에 몰핀이나 헤로인 중독자들을 치료할 때 대체 마약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성마약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합성마약은 페티딘계, 메타돈계, 모르핀한계, 뭐 아미노부텐계, 벤조모르판계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게 되긴 하지만 페티딘이라든가 메타돈계가 가장 널리 남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합성마약이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지 여러분들이 뭐 페티딘, 메타돈 이 5개를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 양리작용은 이제 중추신경을 갖다가 대부분이 이제 억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진통, 호흡 억제, 지사작용, 진해작용, 진정작용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유포리아, 이제 마약을 복용을 했을 경우에는 다행감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고 수동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간호사가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제가요, 중독자들이 왜 중독이 되는지 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갖고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자기가 너무 아파갖고 데메르를 맞았대요. 근데 데메르를 탁 들어가는 순간부터 기분이 몽롱해지면서 너무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기분이 좋으니까 다른 데도 맞아도 되겠구나 라고 그 생각이 첫 번째 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포리아, 다행감,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나 너무 아파, 뭐 힘들어 라고 하면은 저도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중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물어봐도 그래요. 되게 기분이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데메롤 같은 거는 안 해봤고 저는 이제 코데인만 먹어봤어요. 코데인을 먹었는데 용량을 제가 미스유즈를 한번 했다 그랬, 미스유즈 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때 미스유즈를 했어요. 코데인을. 숨 못 쉬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다시는 마약성 너무 힘들었거든요. 호흡이 억제돼가지고. 다시는 마약성 진통제는 혼자서 먹지는 않습니다. 그 처방을 반드시 받아서 그 경험이 너무 끔찍해서 숨을 못 쉬겠는데 뭐.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의존성, 내성, 그 다음에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는 했고요. 2~3번만 남용해도 금방 신체적 의존을 나타내고요. 신체적 의존이 금방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성도 금방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 사용할 때는 중추신경 억제 효과가 내성이 생겨서 조금 더 센 거, 그러기 위해서는 약이 바뀌든가 센 약으로 바뀌든가 용량이 늘든가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로인이 의존 형성 약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최고 나쁜 불법 마약으로 널리 남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헤로인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단 증상은 6시간부터 이제 쭉 나타나고요. 알코올하고 비슷해요. 보면은 불안, 불면, 과민, 뭐 하품, 진땀, 눈물, 콧물 12시간에서 14시간도 산동, 진전, 뭐 피부 소름, 고열 24시간 후에는 바이탈 사인 변하고 오심부터 그리고 48에서 72시간에 최고조에 달한다. 진전선망도 그렇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7 내지 10일간 계속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과미 증상은 중추신경 억제고요. 중독이 되면은 다행감, 긴장이완, 행복감, 도취감, 신체 조정 능력 상실, 동공수축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적인 문제로는 마약 사용자는요, 외모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야위고 안색이 창백하고요, 수척하고 기운이 없어 보이고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긴팔만 입어요. 여름에도 긴팔을 입습니다. 왜냐하면은 팔이라든가 대퇴, 주사바늘 자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의사나 간호사들이 중독이 많다고. 그래서 여름인데도 항상 덧가운을 입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들이라든가 오게 되면 신규 간호사들이 여름에도 막 덧가운을 입는다든가 막 그래요. 넌 덥지 않니? 그럼 아우 저는 추워요 하는데 팔뚝 걷어보라고 그러면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아요. 신규 간호사들 왔을 때 가끔씩 이렇게 여름에 계속 긴팔 입는다 라고 하면 걷어보라고 얘기도 해요. 저도. 그러면은 이제 아유 없으면은 얘가 이 간호사가 진짜 춥구나. 근데 그런 자국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비상이 걸리는 거죠. 약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24시간 내에 마약을 투여를 했다라면은 소변에서 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약 기량제인 날록선을 피하 주사해서 금단 증상의 출현을 이제 관찰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진정제, 수면제, 항불안제입니다. 진정제, 수면제, 항불안제는 중추신경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바비츄레이트 계열하고 그러니까 바비츄레이트 계열하고 벤조다이아제핀 계통으로 나뉘게 됩니다. 바비츄레이트는 이제 바비츄레이트고요. 이거는 주로 이제 넌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이고요. 그러니까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은 이제 벤조다이아제핀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 말이 꼬여요 갑자기. 바비츄레이트 계열은 페노바비탈, 아모바비탈, 펜토바비탈, 무슨 바비츄레이트이기 때문에 바비탈, 탈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면제로 많이 사용을 했지만 요즘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요. 이건 항경련제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교통사고 나서 환자들이 하는데 언제 경련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페노바비탈 같은 항경련제를 예방을 해주거든요. 교통사고로 뇌수술을 했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동안은 항경련제를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페노바비탈은 그런 예방제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바비츄레이트는 태반을 통과하기 때문에 약물에 의존된 어머니의 태아는 신체적 의존을 경험을 하게 돼요. 엄마한테서 태반을 통해서 태주를 통해서 아이한테 가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얘는 태어나자마자부터 바비츄레이트의 신체적 의존을 경험을 하는 거지요. 거기 중독이 돼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물 중독이 여러분만 그렇다면 괜찮은데 자녀들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서 출생 후 한 7일 정도까지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제 아기가 울을 때 굉장히 높은 음조의 울음을 운다거나 아기도 진전이 일으키거나 떨리는 게 있거나 안절부절 못하거나 신생아들은 태어나면 한 20시간 자잖아요. 근데 얘가 잠을 못 자는 거지. 그리고 반사 반응이 이제 과하게 나타나거나 그리고 설사하거나 토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비츄레이트하고 알코올하고는 교차 내성이 있게 돼요. 그래서 바비츄레이트의 금단선망이나 알코올의 금단선망은 같게 되고요. 약물을 중단하거나 감량하고 일주일 이내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망이라든가 이제 간질발작, 시저 두 가지 모두를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뇌수술을 했던 환자들한테 바비츄레이트를 갖다 쓰는 이유가 발작을 갖다 예방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입니다. 이거는 항불안제 혹은 항경련제, 마취제, 알코올 금단 치료제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벤조다이아제핀계의 이름은 다이아제팜,
로라제팜, 뭐 알프라졸람, 혹은 뭐 졸피뎀, 뭐 그런 식으로 팜이나 람이나 뭐 이렇게 M으로 끝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벤조다이아제핀계는 신경전달 물질인 가바의 효과를 상승시켜서 진정작용, 수면작용, 항불안작용, 항경련작용, 근육이완과 기억상실 같은 것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벤조다이아제핀계가 이제 치료 보조제로 많이 써요. 항불안제로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약을 쓸 때는 벤조다이아제핀계는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요. 끊을 때도 갑자기 끊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금단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서서히 끊어야 돼요. 그래서 의사들이 벤조다이아제핀 계통 약물을 쓸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처방을 내고요. 끊을 때도 천천히 끊는 테이퍼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끔씩 이게 이제 내과 의사들한테 환자들이 중년 여성들이 화병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막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요. 뭐 열이 나는 것 같고요. 뭐 이제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인 호소를 굉장히 많이 해요. 병원 가서. 그러면 의사들이 로라스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주거든요. 내과 의사들이 처방을 할 때. 그러면은 그 약이 너무 좋아졌어요. 라고 하는데 정신건강의학과만큼 벤조다이아제핀 계통 약물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환자들이 금방 어딕션이 돼요. 그래갖고 나중에 끊을 때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정신과 병동에 왔을 때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먹고 있을 때가, 복용하고 있을 때가 많아서 벤조다이아제핀 계통 약물을 쓸 때는 되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수면제 처방을 받을 때, 뭐 졸피뎀 같은 게 처방을 많이 받거든요. 그랬을 때도 조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서 졸피뎀 같은 거 먹게 되면은 컨퓨즈드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진짜 로라제팜, 저희 환자 중에 한 명이 처음에 로라제팜이 너무 이제 불안하고 아들이 군대 가서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그야말로 의문사 같은 걸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엄마가 이제 우라병이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제 병동에 입원을 하고 이제 로라제팜을 갖다가 맞았어요. 맞았는데 처음에는 그게 효과가 좋았는데, 그리고 이 사람 누가 봐도 굉장히 안 됐잖아요. 의문사니까. 그래서 많이 공감을 해주고 했었는데 이 엄마가 한 거의 태어나고 조금 있다 다시 오고 처음에는 1주기 때 입원하고 2주기 때 입원하고 3주기 때 입원하고 하는데 중간에 이게 바뀌어요. 어떻게 아들의 사망은 뒷전으로 바뀌고요. 로라제팜 맞으려고 입원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증상들이 그거 아니면은 나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거부터 내놓으라고. 아티반, 로라제팜이 이제 환자들은 아티반이라고 많이 해요. 상품명이 아티반이니까. 나 아티반 맞아야지 내가 지금 이 우울한 게 해결이 되고 내가 지금 이 화가 나는 게 해결이 되니까 아티반부터 내놓으라고 하면서 막 소리소리 지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 원인은 다른 거였는데 결국은 약물 중독으로 갔던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벤조다이아제핀계를 쓸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마약에서 제가 이제 예를 들었을 때 그건 뒤에 이제 같이 나오니까 또 다시 할게요. 네 번째는 암페타민류입니다. 암페타민류는 중추신경 자극제입니다. 그래서 암페타민은 합성 마약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약물 효과는 이제 기분을 좋게 하고 피곤감을 줄이고 에너지가 상승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식욕 감퇴라든가 통증을 덜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기면증이라든가 ADHD, 비만증 치료제로 처방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전에 공부할 때 피곤감을 줄여주고 집중할 수 있게끔 에너지가 상승하니까 애들이 공부할 수 있어서 고등학생들이 암페타민을 많이 먹었다라고. 그래서 정맥주사로 급격한 쾌감과 다행감이 나타나고요. 여기 써있죠. 수험생, 운동선수, 운전기사, 연예인, 비만, 뚱뚱한 사람들, 의료인 등이 불법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간 사용을 하게 되면은 폭력행위라든가
불안, 정신착란, 불면, 편집증, 환청, 기분장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 편집증, 환청, 기분장애, 망상 같은 거는 편집형 조현병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암페타민 정신증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살 충동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 환자들이 이제 암페타민뿐만이 아니라 마약도 마찬가지고요. 저 요즘에는 이제 대학병원에는 마약 중독으로는 잘 입원을 안 해요. 중독은 중독병원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 저희 환자가 그 당시에는 이제 병원이 많지가 않았으니까 다 오거든요. 그래서 마약 중독 환자가 입원을 했어요. 어떤 중독이었는지 생각 안 나요. 저는 신규간호사 때 어떤 중독인지 생각은 안 났는데 우리가 통칭 이제 마약이라고 하는 것들, 뭐 암페타민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뭐 코카인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환자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왜 마약을 해요?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마약을 갖다가 해서 기분이 좋아지면요, 선생님. 그러니까 마약을 하게 되면은요, 제가 못하는 게 없어져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생각하는 대로 현실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는데요? 그랬더니만 예수야 내려와서 내 앞에서 춤추지 않을래? 라고 하면은 예수가 내려와서 내 앞에서 춤을 추고 부처야 내려와서 나한테 절을 해. 뭐 부처가 내려와서 나한테 절을 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갖다가 눈앞에서 그게 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분이 그렇게 내가 못하는 게 없어지는 사람이 내가 다 가능할 수 있게끔 되는데 나의 능력이 무한한데 내가 왜 그 마약을 안 하겠어요. 근데 마약에서 깨면은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박탈감들을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마약을 해요. 다시 마약을 하게 되면은 또 다 이루어져요. 그 마약 상태, 그 환각 상태에 있을 때는 다 돼요. 내가 다 돼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마약을 합니다. 라고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젊은 환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간호사도 데메롤 엉덩이 IM 주사 맞으면서도 기분이 몽롱한 게 너무 좋아서 이래서 마약 중독자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한 발 들여놓기 문을 열기가 힘든 거지 딱 문을 연 순간 돌아서 나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페타민 마약류, 암페타민에 대해서 이제 남용은 여기까지 살폈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증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